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휴전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위협했다며 강력한 군사작전을 예고했는데요. 국내 정치에선 반 네타냐후 연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주민들은 차량에 살림살이를 싣고 서둘러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보안구역 북쪽 마을에 대피령을 내리고 공습한 겁니다. 이번 공습으로 10여 명이 숨지며 휴전 발효 하루 사망자 수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군을 향해 자폭 드론 폭격을 가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이 서로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잠재적 위협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강력한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ואנחנו פועלים באופן נמרץ לפי כללים שסיכמנו עם ארצות הברית וגם אגב עם לבנון. וזה אומר חופש פעולה, לא רק להגיב להתקפות, זה ברור, אלא לסכל איומים מיידיים ולסכל גם איומים מתהווים.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반 네타냐후 연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인 두 전직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전격 합당을 선언한 겁니다. אחרי 30 שנה של נתניהו הגיע הזמן להיפרד ממנו ולקחת את המדינה לדף החדש, לפרק החדש, ואת זה אנחנו נעש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전직 총리가 이끄는 야권 연합군이 의회 과반을 확보해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연합을 압도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는 대면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의 종전 협상에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 총격 사건이 이란 전쟁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추가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특사단 보내려다가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도 협상할 수 있다면서 이란이 원하면 직접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인가를 먼저 분석해 봐야 될 텐데, 뭔가 주도권이 우리한테 와 있다라고 확신을 한 걸까요?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전후 맥락을 이제 살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파키스탄으로 이제 미국 측 대표단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란이 사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협상 의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도 이렇게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도 되는 것이고 직접 협상도 되는 것이고 전화도 되는 것이니까 다 열려 있다.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협상의 열의를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번에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직후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확대 해석을 선긋기 하면서 이란이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협상의 의지를 이제 살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의지의 불균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협상하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의지의 어떤 강도로 보면 미국보다는 낮은 게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조건부 협상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봉쇄를 풀어야지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조건을 건 게 아니라 협상 목표는 걸었죠. 그게 그랜드 바겐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의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약간 잃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제 봉쇄 작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전략적인 수준에서의 전선을 흔들 정도의 효과가 되려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그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문제를 좀 나눠서 호르무즈 해협을 좀 푸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로 하자라고 또 얘기한 것은 이게 협상이 이제 의지의 불균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봉쇄 작전에 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도 협상의 공식에서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미국이 주도권을 좀 잃고 있다.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 얘기하시면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뭔가 좀 더 접근을 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선 좀 더 거시적인 표현의 그 부분에서 미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그 말씀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의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면 1차 협상하고 그게 결렬이 됐고 2차 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2차 협상으로 못 가고 2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지난한 어떤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협상을 관철하고 타결하기 위한 컨텐츠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냐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바겐을 처음에 얘기할 때하고는 더 멀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상하고 협상 컨텐츠를 논의하는 거하고 지금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달한 조건을 살펴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법적 체제, 전쟁 피해 배상, 추가 공격 금지 보장, 해상 봉쇄 해제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있다면 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앞서서 제가 그 협상 어떤 그 의지의 불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란 측이 협상을 하기 위한 사전 조건을 더 많이 늘려놨어요. 그 얘기는 협상 의지의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나열한 것들 보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그냥 다 집대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협상 타결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협상을 가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상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도를 한 3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협상을 장기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장기화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이란에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물론 협상 장기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식량 군량미라고 하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군량미를 비축한 지금 최근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장기화에 이제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제를 좀 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랜드 바겐으로 얘기한 것은 핵을 일괄적으로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미국과 이란이 관계 정상화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건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항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의제를 분산시켜서 거기에 집중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제 분산 전략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미국 협상력 소진 전략입니다. 협상력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의제도 분산되다 보면 협상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협상력도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 판을 흔들어서 이란 위주로 주도로 이렇게 협상의 프레임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문영민 특파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란 측이 뭔가 조건을 또 걸어왔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는 뭐 시간의 싸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쪽에서 더 느긋해 보이고 이란 측도 혁명수비대가 반발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뭔가 조건을 걸었다는 거는 본인들도 뭔가 좀 다급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로 끌고 가려는 근거로 보기는 또 쉽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조건을 2가지로 봐야 됩니다. 지금 조건으로 내세운 이 4가지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조건으로서 협상에 가기 위한 절차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절차가 과거에는 핵 문제, 호르무즈 문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 플랫폼에서 다루는 걸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먼저 이제 다룰 것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먼저 다루고 먼저 선을 그게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핵 문제를 다루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미국의 봉쇄 작전의 영향이라고 보긴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2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치면은 협상 장기화에도 불리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측이 협상의 전제 조건을 아예 다르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극을 결과적으로 좁혀야 이제 협상이 자체가 뭐 이루어지든가 말든가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좁혀질 거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계가 이란은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은 한 단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것을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단 조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 조율로 들어가야 되는데 컨텐츠는 결국은 핵 문제잖아요. 핵 문제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 뭐 반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축 기간 문제가 있는데 농축 기간 문제를 20년, 50년이 아니라 사실은 농축의 권한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그렇죠.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멀어졌냐? 1차 협상을 하고 그 후속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 간극을 좀 좁혀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란은 스몰 딜을 이제 아무래도 원하는 방향이고 미국은 빅 딜을 원하는데 미들 딜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스몰 딜은 스몰 딜 왼쪽으로 더 가고 빅딜은 빅딜 오른쪽으로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좁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면 교착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 간극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미들딜 수준에서 협상을 해서 결국은 호르무즈 국제사회가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부터 빨리 개방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고 국제사회 입장에서 마음이 급한 건
국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폐쇄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뭐 유가 불안정, 시장 불안정이 되는 거니까 그 문제 풀고 핵 문제를 그렇다고 안 푸는 게 아니라 분명히 풀 거다. 근데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 이런 식의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그 JCPOA, 그 이란 핵합의 요때 가능했던 게 이제 그게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때랑 좀 비교해 본다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접근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015년에 JCPOA는 방식 자체가 사실상 동결이었습니다. 동결을 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반출은 아니었군요 그때는. 반출도 하긴 하는데 반출도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반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농축이 20%였고 지금 60%까지 고도화시켰어요. 그래 이란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핵무기 만들 농축도인데 요구하는 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접점이 이제 찾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농축 권한도 이제 3.60%로 이제까지는 권한을 했는데 이거는 아예 농축을 허용해주겠다는 것 자체를 메시지를 미국 측에서 안 내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줄여서 뭐 3%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란은 NPT 회원국이면 핵은 만들지 않지만 핵 기술을 활용하는 권한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 퍼센티지는 얘기 안 하면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권한 보장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권한 보장인데 어느 수준의 권한 보장인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수준 어느 수준까지는 합의가 될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예 자체로 이건 권한은 안 돼라고 끝까지 갈 건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제 포기시키려면 이란도 다른 NPT 회원국처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원전을 뭐 쓴다든가 그 원자력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핵무기로 만들 수 이제 가지 않을 수준의 농축은 권한은 보장해주고 NPT 자체에 원래 만들어진 배경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기존의 핵 보유국 당시에 5개국이었죠. 지금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군축 같은 걸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NPT 회원국 중에서 핵 보유국은 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 기술도 공유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후자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란은. 그러니까 그걸 요구 안 해주면 다른 NPT 회원국에게도 하고는 동등하지 않은 위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란이 그걸 걸고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되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핵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법론에서 2015년처럼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한 번에 할 것이냐가 이제 적지 않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란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본인들이 원하는 스몰 딜을 좀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 들으면은 뭐 미국이 그걸 해줄 일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전략도 있고 불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불신은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 2015년에 JCPOA 파기가 됐는데 이렇게 다 그냥 내놨더니 핵무기를 또 다시 뭐 다른 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의 전략이죠. 이렇게 길게 이제 이란이 원하는 대로 스몰딜로 해서 단계적으로 뭐 15년, 20년 만에 다시 농축할 수 있게 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지를 막 보장을 해주면 예. 결국은 은밀히 회색지대 전략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식으로 갈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각각의 주장이 맞기도 하면서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네요. 또 충돌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찾아서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교착된 이 시점에 러시아를 먼저 찾았다는 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거 세 가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란 전쟁 차원에서의 군사적 연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할 때 어느 타격을 하면 좋겠는지 표적 정보를 제공해줬던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군사 공조를 지금의 상황은 대화와 군사라는 카드를 둘 다 쥐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게 되면 군사 카드를 다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군사적인 어떤 간접적인 원조 도움을 계속 줘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협상 측면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은 상호간 못 믿기 때문에 특히나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 작년 12일 전쟁에서 핵시설 3곳 타격했고 또 핵 협상하는 와중에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공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한 시간 관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대화의 노력을 하는데 또 공습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비난의 화살이 미국한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전략 연대라고 보는데 이란은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예요. 그걸 우방국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중국과 러시아의 보기에는 약간 영향권에 있는 국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가의 지배력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책적 외교적 주도권이 있고 말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들을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죠. 예를 들어서 이란이 제재로 인해서 석유 수출을 못하니까 은밀하게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서 중국한테 값싸게 원유를 수출해줬고 그 값싼 원유로 저가로 사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해줬고 그런 공생관계가 있었던 그렇군요. 것이죠. 그게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하고 그리고 세계 국가는 사실은 이란 그 공습 전에도 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군사훈련까지 해상 군사훈련까지 하려고 했던 국가예요. 그게 사실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전략적 연대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그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미국하고의 전략적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그 동기부여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략 연대를 가시화하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의 어떤 세력권에 해당되는 곳이 이란이지 미국의 세력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행보가 이란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의 해석도 있지만 군사적인 카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대미 전략에 있어서 러시아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 지원하는 게 사실 뭐 미국 견제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깊이 또 개입하게 되면은 뭐 서방의 추가 제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느 선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보시는 그 정도의 어떤 선이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선은 이제 명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은밀하게 이제 지원하는 것이죠. 그게 나름대로의 공식적으로는 예. 그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란 전쟁에 관여한 바 없고 도움도 안 주고 있다. 그 뭐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은밀하게 지원하는 거죠.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외교 전략도 그렇고 군사 전략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어요. 크림반도 2014년에 합병할 적에도 회색지대 전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러시아 군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러시아 군이 가서 접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예측의 영역이네요. 그 부분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참 그 놀랄만한 소식이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총격 사건, 이 변수가 생긴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이란 전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제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총격 사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 연관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이 사건이 이란 전쟁 국면에 간접적인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경로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향과 이란에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워야 될 어떤 전선은 이란이라는 중동 전선이 있었고 국내 전선이 있는 거예요. 국내 전선은 반전 여론과 맞서야 되고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맞서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미국 대통령, 그 모두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이 암살 표적의 대상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마가 진영도 세력 결집하고 나아가서 폭넓게는 공화당 세력을 다시 멀리 떠났던 공화당 세력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층, 그러니까 중도층을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공격받으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 반전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마가 진영이 분열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부 인사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떠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 표적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떠났던 공화당 지지 세력들도 공화당에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반이민 뭐 이런 정책들. 그 정책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란 전쟁을 싫어하더라도. 그럼 그것까지 다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재규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란 전쟁만 놓고 보더라도 이란 전쟁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공화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이란 전쟁 찬성하는 게 80%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란 전쟁을 다시 찬성하는 식으로 이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는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 전쟁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확인된 게 2024년 펜실베이니아 암살 시도 때 7월에 그때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줘서 결국은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한 게 있어요. 2시간 만에 그 연회복을 그대로 입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위축되지 않는다. 강한 지도자다라고 보면서 역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지도자가 맞구나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떠났던 지지층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효과로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은 네. 이것을 심리전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이란을 상대로 협상의 레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란은 내부가 지금 반목이 심하다. 분열돼 있다. 강경파, 온경파. 이란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대통령까지 암살 시도되는 상황인데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품으로 이렇게 사막을 했는데 미국은 미국 내부적으로 해서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어느 국가가 더 분열돼 있냐라고 해서 음모론하고 심리전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은 군사적 타격에 의한 물리전뿐만 아니라 정보전하고 심리전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흔들리게 되나요? 사실 그런 정보전과 심리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여론도 실제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자주 접하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전하는 메시지 말고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는 좀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신정체제 같은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늘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만찬 총격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인 마가를 포함해서 보수층의 어떤 지지 결집을 촉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또 총격은 이란전과 무관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였다고 좀 보세요? 그거는 이제 확대 해석을 조기에 이제 막은 거죠. 그게 그 트럼프 측에서는 대선 때도 그랬고 이란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격수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제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하나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 셈법을 오랫동안 가동시켜 왔다. 그리고 이란 전쟁과 맞물려서 그 셈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란은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해상 봉쇄 작전만으로도 협상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협상 대상자를 암살의 배후로 지목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협상의 동력이 완전 떨어지잖아요. 모순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 조기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국내적인 그 여론이나 지지를 좀 올리려면 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안 하길래 제가 여쭤본 건데 아무튼 예. 뭐 좀 모순된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부분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생각해야 단기적인 되겠네요. 효과만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봤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총격 직후에 온라인에서 조작된 사건이다. 전쟁 부정 여론을 덮으려고 한 자작이다 하는 이런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좀 확산하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하는 정책은 모두가 틀리고 이쪽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화가 심해서 그게 지지 세력한테까지도 이제 전이가 돼서 그 반목 형상이 굉장히 심한 게 있고 또 정치 불신이 있습니다. 정치나 정책이 잘못되고 이게 뭐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러면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사법부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작동 원칙에 따라서 그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잘 안 된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모론을 통해서 그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 민주주의라는 어떤 공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속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음모론도 그러한 어떤 우려하고 어떤 접점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핵 문제라는 근본적인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교책 상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만찬장 총격 사건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좀 더해진 상황에서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